안녕하십니까, 박학길입니다.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던 그런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늘 아침을 맞았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암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암 수술에 대해서 할까 말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촬영에 앞서 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 제목 옆에 분류 기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1-1편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거기와 관련시켜 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수술에 대해서 암 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재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암 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대부분들이 수술할 수 있을 정도면 아주 좋은 상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암 수술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작용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수술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수술을 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난 뒤에 수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행운이다, 수술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진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다고 해가지고 잘 됐다고 해가지고 재발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나쁘게 되려는 법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술을 할까 말까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수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장유착입니다. 이 장유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장에 얇은 막같이 매끈매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셀로판 종이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그것이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장갑이나 이런 것들로 수술 도구로 인해 가지고 긁어내면은 만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천공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내장들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섬유화가 되는 겁니다. 섬유화가 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 장 폐쇄까지 오는 경우가 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 했을 경우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세 번 했을 때 많이 했으면 아마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이냐, 저는 그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암 환자들이 그 사실은 장 폐색이 와가지고 사실은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사실은 구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뭐 왜 그러냐, 그게 보통의 경우 다 수술 후유증으로 오는 그런 것입니다. 장 폐색, 장유착의 원인이 대한 장 폐색. 그래서 그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두 번을 수술을 끝나고 나서 사실은 수술이 안 된다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자연치유로 돌아섰을 때에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연치유로 암을 동면 상태까지 만들고 나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세 번째 수술을 할 때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을 내가 해서 내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내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오랜 시간에 고민한 끝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잘 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잘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이랬습니다. 5.5cm 주먹만한 암덩어리를 넣고 가슴에서 매일 넣고 다니면서 1년 6개월 동안 오늘은 이게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어떻게 할까 움직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을 저거 하는 것이 우선은 장유착은 그 이후에 오는 거니까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 관리를 하자,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나온 세월이 벌써 한 4년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듯이 이 수술은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부작용이 장유착, 그로 인한 잔폐색,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수술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장기 적출의 문제입니다. 저도 수술할 때에 아무런 그냥 그 상식도 없고 의사들이 설명하는데도 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럴 경황도 없었고 이랬는데 수술을 끝나고 보니까 저도 담낭을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 담낭이라는 게 그 소화기관에서도 엄청 중요한데 거기가 전이가 잘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절제해냈더니 이미 뭐 절제 떼어내는 것을 지금 뭐 붙일 수도 없고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저도 현재는 쓸개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장기를 떼어내면은 담낭 같은 경우에 또 흉선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흉선을 떼어냅니다. 이게 면역기관에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그걸 떼어내고 나면 그게 과연 오래 갈까? 다른 기능들 그 기능들이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흉선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이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장기가 몇 개나 될까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림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1차 방어선이 림프인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림프 부분을 광범위하게 전이의 1차선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떼어냅니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가슴 쪽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이 가슴 주변에 있는 이 림프를 많이 떼어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자궁암이나 복막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림프들을 광범위하게 떼어냅니다. 그러면은 이게 림프를 떼어내면은 그냥 떼어내는 것이 그냥 떼어내는 거 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림프를 타고 우리가 혈액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림프를 타고 다시 우리 소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림프를 떼내게 되면은 그 배출되는 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혈액에서 빠져나왔던 물들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림프를 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림프관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부종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팔에 부종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이 복막 쪽에 이 부분에 이제 자궁이나 이쪽 난소 쪽에 이 림프를 많이 띄게 되면은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에 이 부종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종이 무슨 큰 문제냐? 팔 쪽으로 오는 것은 오히려 좀 덜합니다. 근데 이
다리 쪽으로 오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부종으로 오신 분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도 못 하게 되고, 첫 번째 문제가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다리의 이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세균들이 여기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상처만 생기더라도 세균들이 번식해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압박붕대 같은 거 이런 것을 계속 입었고, 또 붕대로 감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분들 고생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엄청 봤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다른데 또 전이가 되고, 그 생활의 뭐랄까 질저하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이래 가지고 다른데 전이가 돼 가지고 또 잘못된 결과를 맞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 장기들을 떼어내면은 회복 불능합니다. 사실 어떤 다른 기능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자기의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떼어내고 나면은 못해서 그 기능들이 안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손해가 오히려 수술을 했을 때의 손해보다 이득보다는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술을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 체력이 안 되고 70대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분들, 이분들은 수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암 떼어내는 거, 조그마한 암덩어리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도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과연 암을 떼어내서 이것들이 암이 이제는 자라지 않고 다른 데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야 뭐 금상첨화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력이 회복이 안 돼 가지고 더 힘들어져 가지고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서 한번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의 부작용들 때문에 우리들이 수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암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수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술을 해서 암을 떼어낸다고 해서 다른 데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이암, 재발암이라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수술을 마무리 지었을 때에 재발이 되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되느냐, 그 체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수술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수술을 정말 수술이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내게 진짜로 이 수술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응급상황들이겠죠. 제가 예전에 그 상담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암이 대장암이었는데 이 암이 그 대장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도 못하고 이제 암이 계속 맞고 있으니까 음식물을 넘기면은 계속 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당장 지금 뭐 수술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지금 당장 음식 못 먹고 그렇게 토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영양제로 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2, 3개월 버티지 못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장이 막고 있으면은, 자, 우리가 스텐트 시술이라는 게 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시술을 받아가지고 일단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고 나서 시간을 버는 경우를 봤다.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 장을 막고 있는 거기에다가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라. 그런 시술을 하면은 음식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을 벌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바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사실은 똑똑한 분들이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경우가 된다 하면은 당장 다른 거보다도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수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술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술을 할 때에 조그마한 것이나 아니면은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의사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냥 수술을 하자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수술을 하자. 이렇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의사도 이게 암 같기도 한데 아니기도 한데 일단 수술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비건의 예로 이제 제가 가까운 분이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1cm 정도 되는 간에 결절이 생겼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을 딱 보니까 저희 간암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CT입니다. CT를 보고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느냐,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판단을 하는 CT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종양 수치 AFP라는 이것으로 봐가지고 이제 수치가 올라가면은 종양이라고 이제 그거를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버카라는 이 수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수치가 올라가거나 정상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걸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충족을 못 했습니다. CT상에서만 보일 수 있는데 보이는데 피부카나 AFP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의사는 그것을 수술을 하자고 바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자.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단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은 CT상에서만 암으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 간에는 무릎이나 이런 것들도 그 CT상에 둥글게 보이고 어떻게 모양이 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수술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수술을 한 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이 35cm라는 이 굉장히 큰 부위를 해가지고 절제를 하게 되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흉터들이 보기 싫습니다. 회복하는 기간이라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술을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의 결정을 할 수 있나? 아직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조언을 드리,
간암면은 꼭 굳이 수술 아닌 거라도 이것이 지금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고주파열 치료라는 것을 한번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해보자고 하고 나서 그것이 안 되면은 수술을 뭐 고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고주파 열치료라는 간단한 시술을 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라는 건 뭐냐, 암 부위에 전극을 2개를 꼽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류를 흘러내려 보내가지고 암의 3회 온도인 42.5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 한 30초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올려주고 요것을 이제 찢어버리는 이런 시술입니다. 그냥 간단하고 이것은 뭐 큰 몸에 무리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시술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는데 반드시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 종기를 짜도 종기를 짜게 되면은 종기 주변에 열감이 있듯이 이것은 만약에 암이 죽었었다, 그러니까 그 시술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감기가 걸렸듯이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동반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암이 아니었다, 물혹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CT상에 보였던 그 물혹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수술 안 하고도 지금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과연 이걸 만약에 경우에 제 얘기를 안 듣고 그분이 그 수술을 했으면은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술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게 했으면 아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 바람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를 보고 제게 연락이 상담하신 분이 있습니다. 60대 전후로 아마 보이는데, 나이를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궁이나 난소 쪽에 이 암이 보이는데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쪽은 암인 것 같고 한쪽은 암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궁하고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하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내지 말고 그냥 수술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니까 참 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듣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과연 그 조직검사에는 그것이 진짜 암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사실은 검증을 할 수 없다. 병원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큰 병원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암이라고 판단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암이다 아닌다가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암이라 그러면 암인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그분 그거에 대해서 막 신뢰를 제기하고 뭐 이렇게 뭐 문제를 삼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식이 아닌데도 상식처럼 통용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우리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알려진 것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이 아닌 것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드렸죠. 그건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제 블로그를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에 이분이 너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암인지 아닌지 일단은 한 3개월 정도를 더 지켜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 이후에 수술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암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생기는 이틀 만에 생긴 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암에 생길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암이 생길 수 없는 암이 살 수 없는 나의 몸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 암이 예를 들어 더 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일단은 더 지켜보고 자연치유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치유도 사실은 이 대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사실 현대의학이나 뭐 항암이나 방사선가 거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 자연치유 쪽에 몸을 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 자연치유도 어느 정도 건강이 허락될 때,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에 차라리 자연치유로 돌리면서 현대의학의 보조를 받는 것이 또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체력이 살아 있어야지 남아 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가를 이걸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과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 수술에 대해서는 한번 떼어낸 장기들은 다시 이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술의 득실을 따져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최대의 득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